자, 지금 10장 경제 변동 입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총수요, 이 모형에서 총수요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장에서 훨씬 더 세밀하게 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총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총수요 곡선을 이 수량 방정식 MV는 PY를 라는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총수요 곡선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게 일단 외생적이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통화량이나 유통속도, 유통속도는 워낙 잘 변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량이라는 것은 이제 정책 변수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P하고 Y는 역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죠.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P하고 Y의 관계에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음의 관계를 이루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 총수요 곡선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가가 높아지면 수요량이 준다라는 거죠.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비싸니까 덜 사겠죠. 개별 물건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면 더 사람들이 수요량을 늘린다. 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Y는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우하향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외생 변수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선상의 이동, P하고 Y를 제외한 모든 다른 변화는 소위 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외생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도한 그 식에서 P하고 Y를 제외한 변수를 굳이 본다 그러면 M하고 V죠, 그죠? 통화량 M하고 유통속도 V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M을 보자, 통화량을 보자. 그래서 통화량이 늘었다 그러면 이 곡선은 어떻게 바뀌느냐? 통화량이 늘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통화량이 줄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 외생 변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총수요 곡선의 변화, 위치, 이동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이상까지가 이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다가 총 공급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수요 공급을 합쳐가지고 균형 분석을 해보죠. 균형 분석을 하는 것은 대부분 비교 정책 분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총 수요, 총 공급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를 봐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가 변한다는 것은 균형 P하고 Y가 어떻게 바뀌는지라는 거죠. P하고 Y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Y입니다. Y죠. P보다는 Y가 더 중요합니다. Y 자체가 바로 이제 고용이 되는 것이고, 오쿤의 룰에서 배웠죠. 고용하고 Y는 1대1로 대응한다라는 이야기죠. 고용이 되는 것이고, 곧 실업률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역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총공급, 총수요를 배웠으니까 이제 총공급을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총공급의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총공급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장기 총공급과 단기 총공급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총공급도 두 개가 등장할 겁니다.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 Y의 결정 원리를 이미 배웠습니다. 3장의 Y의 결정 원리는 물론 장기 이론이죠. 장기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Y는 장기 Y, 그러니까 장기 총공급이죠. 그래서 Y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Y는 3장에서 뭔가 하면 Y,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생산함수로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투입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이 생산 함수란 기술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다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로자들이 거기다 붙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돌려가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기술이 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계 자체도 기술이고 기계를 돌리는 사람의 능력도 기술이고 거기서 뭔가 불량률 낮추는 것도 기술인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기술. 물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기술은 그런 그 기업에서의 공장적인 공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기술, 사회 전체적인 법, 시스템, 아니면 인프라, 아니면 뭐 이 청렴도, 도덕 수준, 문화,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이 됩니다. 기술에 의해서 더 효율적인 나라가 되고 더 효율적인 나라가 된다. 뭐 조금 삼천포로 빠져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공학적인 기술은 뭐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성장한 고도성장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공학적인 기술은 어떻게 뭐 자본을 잘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잘하면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 외에 좀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은 사실 굉장히 느려요, 변화가.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는 것은 법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도덕관념이 바뀌고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후진국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환경입니다. 환경, 그런 환경에서 뭔가 하면 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데서 커가지고 그게 익숙해진 사람이 선진국적인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처음에는 무지 힘들다 그러죠.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인드를 못 따라가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나라에서 아무 시키는 게 없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살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동경을 해서 왔는데 살아보니까 북한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차이인 거죠. 차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탈북민하고 대비했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60년대는 북한하고 별 차이 없었어요. 오히려 60년대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아진 것은 70년대 중반 와서 우리나라가 추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북한보다 잘 살아진 지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뭐 좀 상처를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기술이다라는 이야기죠. 기술이고 그런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Y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관계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생산량이다. 생산함수니까 생산량이죠. 그럼 이건 GDP죠. 생산량하고 직접적인 용어로 매치시켜 본다 그러면 그 생산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 생산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GDP를 볼 때 산업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얼마, 광업에서 얼마, 제조업에서 얼마, 제조업도 뭔가 하면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다 나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Y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소득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산하고 소득은 개념은 다르죠. 그런데 왜 이게 등호를 시키느냐? 결국은 두 액수가 같기 때문에 등을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Y를 GDP로 봤다 그러면 그때는 등호가 아니라 줄 세 개 끊는 항등식입니다. 그냥 정의죠. GDP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Y는 보통 Y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드, 내셔널 인컴이죠. 내셔널 인컴인데 그게 이제 뭐 그냥 GDP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수가 같다라는 거죠. 액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일치한 글로 본다. 그래서 국민소득하고 GDP는 같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그 나라에서의 총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Y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Y를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라고 이야기하죠.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 부분들은 지출입니다. 총 지출액 하고도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삼면 등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 이걸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같기 때문에, 액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총 공급은 뭐 Y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 생산 부분에서 결정된다. 생산량은 요소의 공급량, 자본과 노동이란 생산 요소의 공급량과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생산 함수죠. 함수의 형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 Y바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 총공급입니다. 총공급량. 그 나라의 1년 동안 총공급량은 저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Y 이 변수들 위에 다 바를 선을 껐습니다. 선을 껐다는 것은 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제 보통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웠으면 통계학 표현을 보통 이렇게 쓰죠. X 위에다가 바를 껐죠. 그럼 X의 평균값입니다. X바. X에다가 이 관로체가 X를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X바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X의 평균값을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다 평균값이다 라는 거죠. 평균값이다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값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고정된 값이다. 평균적으로 고정된 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Y바는 완전 고용 혹은 자연 생산량 수준으로 경제 내 자원이 완전 고용됐을 때의 생산량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관찰되는 값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뭔가 하면 항상 일부는 고용이 덜 됐고 일부는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하면 과잉 고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적인 값이다. 완전 고용 또는 자연 생산량 수준이다 라는 것은 L이 완전 고용 수준이다.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0%가 아니라 자연 실업률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바다라는 것은 자본은 다 쓰고 있다. 즉 그 이야기는 기업들의 조업률이 100%다. 모든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Y를 우리가 Y바로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혹은 자연 생산량, 완전 고용 산출량 또는 자연 생산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 고용에서 나오는 생산량 또는 직접적으로 자연 생산량 수준 나가고 경제 내에서 자원이 완전 고용됐을 때의 생산량 수준이다. 물론 여기서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0이 아니고 자연 실업률 상태, 즉 마찰적 실업 정도만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나라별로 이제 그 수준은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준이 아마 실업률이 3에서 3.5% 사이 정도. 라면 이제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기 총공급이다. 그렇다 그러면 자, Y 총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라는 게 되죠. 고정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이냐? 여기서는 변수는 이제 물가죠, 그죠? 물가하고 무관한 겁니다. 물가하고 무관하게 Y는 그냥 어떤 딱 고정된 값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장기 총공급을 그래프에서 그린다 그러면 이 선에서 그냥 Y가 이 수평축이죠, 그죠? 수평축에서 그냥 Y바 값을 딱 찍으면 요점이죠. 요점에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겁니다. P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물가 수준하고 무관하게 고정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이 물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비싸면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 생산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일부 기업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생산량을 줄이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평균적인 Y는 물가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기 총공급 구순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즉 Y바는 P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총공급 롱런 AS 장기 총공급은 수직이다. 이렇게 이 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균형을 봅시다. 균형을 본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요 곡선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보죠. 그래서 먼저 수요 곡선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총공급하고 장기 총공급하고 이걸 교차점에서 이게 균형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어떤 균형이냐라고 하면 장기 균형입니다. 장기 공급 곡선하고 수요의 교차이기 때문에 장기 균형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을 배웁니다. 그러면 단기 공급 곡선하고 수요하고의 교차점은 이제 단기 균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래프상에서 균형은 두 개 나타날 수 있죠. 장기 균형, 단기 균형이 두 개 다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충격이 해소돼 가면서 뭔가 하면 결국은 가게 되는 평균적인 포인트, 그게 장기 균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장기 균형입니다.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단기를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물가, 모든 가격이 다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난 뒤에, 그 정도의 시간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 가격들이 변하죠. 기업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행동들이 다 끝나고 그 충격에 따른 뭔가 하면 이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다 조정하고 난 뒤에 수준이 이 장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장기에서의 균형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정태 분석.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자, 뭐 장기 총구급 고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격이 잘 발생하진 않죠. 물론 장기 총구급 고성도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게 충격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발생하느냐? 아까 본 생산함수. 생산함수가 변하죠. 생산함수가 변합니다. 자, 소위 우리가 많이 듣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때는 이 장기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뭐 더 생산이 효율적이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뭐 기대만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기술 발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술 발전, 기술 변화, 혁신 발전 같은 경우는 장기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물론 그런 충격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장기 충격이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충격은 그리고 주로 충격은 주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총수요에서. 주로 충격은 총수요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수요에서 우리가 이미 본 충격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미 앞에서 수요 곡선의 위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통화 정책이었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렸다. 자,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균형. 뭐 균형은 그림으로 읽으면 됩니다. 장기 공급 곡선하고 새로운 수요 곡선하고 교차점이 다시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되면 자, 여기서 옛날 균형하고 이 균형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걸 소위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그러죠. 충격 전과 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복잡한 복잡한 뭔가 하면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 갑니다. 실질적으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배우고 처음과 끝만 이야기하면 시작은 여기였고 끝은 여기였다. 그러면 두 양적 포인트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났느냐? Y는 변화가 없고 물가만 올랐다. Y는 변화가 없고 물가만 올랐다. 이게 이제 통화량 증가의 장기 효과죠. 자, 뭐 이것은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로직은 바뀌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훨씬 더 정체된 그림 아니면 시스템을 모형 가지고 설명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화량 증가의 장기 효과는 결국은 Y는 영향을 못 주고, Y는 그러니까 실물 부분에는 영향을 못 주고 소위 화폐 부분, 물가만 올린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뭐 논란을 많이 하고 있죠. 논란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고, 지금 금융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게 뭐 계속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지난주인가 통화 이자율을 올렸죠. 정책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손이 미국 페드가 언제 올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촉각을 세우고 있죠. 세우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좀 먼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내에는 안 올 것이다. 이제 그 전에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이제 과정이 될 것이다. 그것도 시작은 아마 올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죠. 통화량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뭐 통화 공급을 이자율 가지고는 안 될 정도 지금까지 갖는 거죠. 이자율이 그냥 0%까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런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소위 그냥 채권을 마구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이제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적 완화를. 현재 미국에서는 한 달에 120빌리언, 그러니까 120빌리언이 10억 달러죠, 그죠? 그러니까 1200억 달러씩 한 달에 매달 1200달러씩 채권을 사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채를 한 800억 달러, 그 다음에 MSB, 그러니까 모기지백 시큐리티를 MSB를 한 400억 달러씩, 1200억 달러씩 매달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줄이는 것이 1단계가 되겠죠. 그걸 한꺼번에 그러면 줄인다고 해가지고 영어로 만들진 않죠. 그러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년 전체 10%씩 매달 한 10달에 걸쳐가지고 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줄이는데 영어로 만드는데 거의 1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로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을 올리는 정책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는 통화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닫히고, 그 다음에는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다시 역으로 뭔가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되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자율이 오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제일 큰 이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통화 공급을 줄이는데 인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뭐냐? 이겁니다. 현재 지금 AD1에서 AD2로 간 겁니다. 통화 공급을 느린 거죠. 통화 공급을 느려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딱 결론이 나오죠. P1이 P2로 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4장에서 배웠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뭐냐? 인플레이션은 계란값 때문에, 배추값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계란값, 배추값은 일시적으로 뭔가 올랐더라도 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뭔가 하면 6개월, 한 달만 지나고, 1년만 지나고 나면 다 원위치입니다. 꽁치값, 가치값, 뭐 그런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통화 현상입니다. 통화 현상입니다. 통화 현상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임금까지 같이 오르면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량이 늘어가지고 다들 월급이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지고 오르면 다 좋죠. 임금이 오르면 다 좋다 그러는데, 임금이 다 같이 오르면 안 오른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임금이 10% 오르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10% 오릅니다. 물건 생산 과정에서 다 임금비가 필요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엉켜가지고 다 같이 오르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격이 다 같이 오르는 상태. 그럼 그런 일은 왜 발생하느냐? 경제학적으로 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통화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지금같이 통화 공급이 이렇게 늘어놓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는 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계속 이야기가 79년대 그때 사정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79년에도 그랬죠. 미국에서 79년에 그러니까 석유파동 2번에 걸쳐가지고 2번의 석유파동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런 식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통화 공급 늘리는 것이 그때 그 수준 이상입니다. 그 수준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테이퍼링 안 하고 이자율을 안 올리고 가만히 놔두면 물가가 10%까지도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고 옛날 스탠스로 가면 물가는 안 오르죠. 대신에 뭔가 하면 AD 커브는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물가가 오르고, 아니면 이게 뭔가 하면 AD 커브를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그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 아니면 회수를 하게 되면 물가는 안 올라도 이자율은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물가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다.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둘 다 뭔가만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확실한 거죠.
물가가 올라도 우리가 피쉬 이펙트에 따라 가지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통화 공급을 원위치 하면서 물가가 안 올라도 통화 정책을 원위치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서 자금이 줄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율이 오르는 겁니다. 이자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채권이 뭔가 하면 지금은 채권을 중앙은행에 마구 사들이고 있는데 그걸 뭔가 하면 안 사들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이자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가장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스토리, 이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총수요 종목만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시경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이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통화량 증가의 장기 효과. 여기서는 뭐 통화량을 그냥 딱 늘여놨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 장기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총공급을 봅시다. 단기 총공급. 보다 현실적인 겁니다. 장기적인 평균이 아니라 현실 균형은 어디 가느냐. 자, 단기적으로 많은 가격들은 비신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게 빨리 조정은 안 시키더라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알더라도 가격 조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주는 안 하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정보가 또 완벽하게 있더라도 가격 조정이 그렇게 신축적이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의 행동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격들이 비신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신축적일 때의 총공급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교육적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걸 보자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비신축적이느냐? 완전 비신축을 일정 가정하자. 모든 가격들은 단기에 미리 정해진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때의 단기 총공급 구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즉 그 이야기는 기업들은 그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을 판단합니다. 모든 가격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기업들은 완전 탄력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격에 공급한다는 것은 그 가격에 얼마든지 팔리는 거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싶은 양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태를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기 총공급은 수평성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이 가격에 뭔가 하면 얼마든지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급곡선이라는 것은 수평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물가 소득 스페이스에서 단기 총공급은 숏런 에그리게이트 스플라이는 이런 식으로 수평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선. 그 이야기는 P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가격 수준이다. 여기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즉 단기 총공급 곡선은 수평이다라는 것은 물가 수준은 미리 정해진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고 기업들은 구매자들이 요구한 양을 판매한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현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엄격한 가정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단기, 아주 짧은 단기다. 하루 내라 그러면 모든 가격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한 달 내다, 1년 내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점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곡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상향으로 이 슬로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기간이 장기가 되면 수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봐가지고 양극단입니다. 장기는 수직선이고 초단기는 수평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사실은 약간의 우상향하는 선이 맞긴 맞습니다. 우상향. 그게 이제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지금은 그래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뭔가 하면 두드러지게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거로 완전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초단기를 그냥 단기 총공급 곡선이다 라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총공급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단기 균형을 봅시다. 여기서 단기 균형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총수요 곡선을 하나 그리면 아까 본 그런 비슷한 같은 곡선이죠. AD1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교차점이 단기 균형이 되는 거죠. 균형이고 이 두 수요 공급선의 교차점이 균형이고 이건 단기 공급하고의 균형이기 때문에 단기 균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Y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비교 정태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동일한 변화를 봅시다. 아까 통화정책, 동일한 통화정책의 결과를 보면 동일하게 통화 공급량을 늘렸다. 그 여기 총수요가 늘었다. 물론 총수요가 는 것이 통화정책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요인에 따라서 총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통화량을 늘렸다. 그래서 총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이거하고의 교차점이죠. 이게 새로운 균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은 Y2가 되죠. 뭐 중간 과정을 일단 제외하고 보면 양쪽 시작과 끝점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소위 비교 정태 분석을 하게 되면 P는 고정되어 있고 물가는 변화가 없고 Y만 Y1에서 Y2가 늘었다. 소득은 늘었다. 뭐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고용이 늘었다. 더 잘 살게 됐다. 뭐 우리가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질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자 어쨌든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통화량이 늘면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늘고 고용이 늘고 더 좋아지는 거죠. 물가는 변화가 없고. 아까 장기 균형의 변화를 볼 때 장기 통화량 증가의 장기 효과를 보면 사실은 우울하죠. 통화량 증가의 장기 효과는 Y는 그대로 있고 물가만 올라버립니다. 좋은 건 한 개도 없죠. 번거롭게 물가만 바뀌어가지고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의 뭔가 그것도 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정책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효과라는 것은 이 축에서 본 겁니다. Y를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입니다. P를 변화시키는 것은 효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화폐적인 현상이지 전혀 사람들의 실질 복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Y를 늘리고 고용을 늘렸을 때 그게 실질 소득이 늘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로 봅니다. 그 이야기는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를 보면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없고 물가만 올려버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보면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를 보면 물가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늘었다. 아주 효과적이죠.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은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요 단계에서 그냥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상당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대평가적으로 이런 수직성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 거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시정책의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시정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일단 이런 교과서적인 아주 단순한 셋업 내에서는 자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는 굉장히 파워풀하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급곡선 장기와 단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정의를 하고 거기다가 수요를 집어넣어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이제 총수요가 늘어난 경우에 그 효과를 지금 봤습니다. 비교 정태 분석을 해봤죠. 자 일단은 이제 단기에서 균형을 봤고 장기에서 균형을 봤습니다. 두 개를 봤죠. 두 개를 봤는데 그러니까 과정은 제외하고 결과만 봤죠. 봤는데 단기 균형이 갔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단기가 장기로 시간이 흐르면 장기 균형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단기 균형이 어떻게 장기 균형으로 가느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가느냐. 뭐 정책으로 보내느냐 그게 아니죠. 장기로 간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그냥 경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점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이냐
그 메커니즘이 여기서 설명됩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단기 균형이 어떻게 장기 균형으로 왔느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가는 점차적으로 덜 고정된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은 소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가격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단기라는 것은 가격 조정을 못한 상태다. 뭐 극단적으로 안 한 상태다. 아니면 덜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몰랐던 사람도 올려야 되겠구나 싶어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이 많아가 안 올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뭔가 하면 더 오랫동안 비용을 이 저가격으로 파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하면 이제 조정해야 될 때가 됐구나 뭐 등등. 아니면 이제 조정하는데 여러 또 뭐랄까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격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는 점차적으로 덜 고정된다. 물가는 충격에 따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면서 단기에서 장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응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방향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물가의 반응 방향은 Y하고 Y바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Y가 소위 장기 균형, 장기 균형보다 적냐 크냐라는 겁니다. Y가 장기 균형보다 크다라는 거죠. Y바 수준보다 더 높은 Y 수준이었다. 이런 것은 이제 경기 호황 또는 경기 과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호황이라고 이야기하죠. 호황 불황, 그냥 뭐 호황이 심하면 불황이라고 과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뭐 좀 객관적으로 양쪽으로 나눈다 그러면 Y바를 중심으로 현재 상태가 Y바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호황이고 왼쪽에 있으면 불황이다 라고 딱 나눌 수 있죠. 호황인 경우, Y가 Y바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다 하고도 다 하는 수준보다 더 생산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한다. 왜냐하면 다들 가격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생산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정 임금이 있겠죠. 그것도 Y바에 상관한 임금이 있겠죠. 그 임금을 줘가지고는 사람을 더 못 구합니다.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다들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을 더 데리고 올라 그러면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웃돈을 더 줘야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원도 마찬가지죠. 자원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뭔가 라면 자원을 더 살 수 없습니다. 석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뭐 최근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코로나 초기에는 당장 수요가 없으니까 뭔가 하면 유가가 거의 0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좀 황당했죠.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건 좀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어쨌든 0과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뭔가 철강 가격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폭등을 했습니다. 철강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조선 수주가 많아가지고 조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사 입장에서도 포항제철에서 후판을 사와가지고 배를 짓는데 그 후판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2, 4분기는 대부분 다 적자를 보였죠. 그러니까 그 오른 후판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으면 오르는 겁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러나 최근에 지난달부터는 다시 철강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영향이었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면 다들 생산을 줄이고 뭔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갑자기 철강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웃돈을 줘야 사는 겁니다. 이건 특이한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다 Y가 Y바보다 크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래야지 원자재도 더 비싸게 줘야 살 수 있고, 중간재도 더 비싸게 줘야 살 수 있고, 사람도 인건비도 더 줘야지 더 고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기업이 파는 물건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항상 P는 오르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Y가 Y바보다 적다. 그 이야기는 적정량보다 덜 생산하고 있다. 못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는 떨어집니다. 적정량보다 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고용을 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업단총을 해가지고 뭐 휴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급휴직, 유급휴직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게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일부 회사는 문을 다 닫는 거고 실업자는 발생하는 겁니다. 뭐 구조조정을 또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고용이 줄고 그러면 실업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실업자가 요즘에 많아지더라도 뭐 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신축적으로 잘 변하지는 않는다. 구조적으로 오히려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임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중간재, 원자재 가격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안 팔리면 떨어지는 거죠. 석유 가격도 맞죠. 안 팔리니까 0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마이너스로 갔느냐? 그건 왜냐하면 유전에서 뭔가 하면 계속 펌프제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름통을 안 비우면 펌프제로가 나오는 것을 담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고 뭔가 하면 꼭 탱크는 꽉 차 있다 보니까 뭔가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탱크를 비우기 위해 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탱크를 비우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의 유가가 마이너스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런 원자재, 원유 아니면 철강 같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원자재마저도 수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 Y바보다 적다 그러면 그때는 물가는 하락하고 그 다음 Y가 Y바보다 같다 그러면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것은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P가 변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가 조정을 통해서 경제는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그걸 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 두 그림을 같이 합시다. 장기 공급 곡선이 두 가지였죠. 공급 곡선이 두 개인데, 장기 공급, 단기 공급을 다 한 번에 그립시다. 그리고, 자, 균형을 본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균형을 그렇다 그러면, 뭐, 직선, 수직선, 수평선을 그리고, 그러면 뭐, 어디에서 두 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 총수요 곡선을 어디다 그려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이 왼쪽에 그려도 되고, 오른쪽에 그려도 되는데, 자, 두 교차점을 통과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현재 시작점은 장단기가 다 균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가 균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여기에 가까운 점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분석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습니다. 뭐 1982년에 그 정도였고 뭐 1900 몇 년도 그 정도였고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가장 이게 이상적인 상태죠. 이 점. 세 곡선이 같이 교차한 이런 점에 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가장 현실은 이상하고 좀 떨어지지만 이런 이상적인 상태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비교정도 분석을 할 때 시작은 균형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점은 가장 이상적인 장단기 균형점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아까 말한 총수요에서 변화가 생겼다. 통화 공급이 늘었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동했다 그러면 당장 변화는 뭐냐? 그러면 단기적인 변화죠. 그러면 단기 균형이 Y에서 Y바로 갔다. 이건 이미 우리가 단기 균형은 설명할 때 설명했죠. 설명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장기 균형은 사실은 요점이죠. 그럼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갖는 것이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요 선상을 따라 이동했는 겁니다. 이 선상을 따라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선상을 따라 이동한 건데, 자, B점에서는 통화량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요 Y2점에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물가,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뭔가 하면 임금도 오르고 사람도 못 구하겠고 저기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다 오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가격을 올립니다. 올리는 것이 이게 올리면서 선상을 따라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SRAS 커브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 스펙선 자체가 위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SRAS 커브 자체가 여기다 또 다른 선이 또 꺼이죠. 또 다른 선이 요래 딱 꺼이면 그거의 교차점이 이게 새로운 단기 기준이죠. 그 다음에 여전히 뭔가 하면 Y바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시 또 물가가 더 오릅니다. 더 오르면 새로운 SRAS 커브 선이 또 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SRAS 선이 계속 꺼이면서 뭔가 하면 이게 새로운 균형이 그냥 선상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 균형이 뭔가 하면 새로운 단기 균형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죠. 쭉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 선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움직이냐 그러면 SRAS가 요 교차점까지 갈 때까지 P2까지 교차해가지고 여기서 SRAS가 머물게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 SRAS가 위로 이동하지 않는 거죠. 물가는 안 오르는 겁니다. 저 지점이 되면 이제 Y는 Y바죠. Y는 Y바다 그러면 더 이상 물가는 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중지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물가는 고정돼 있고,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 시점이 이제 드디어 장단기가 다 균형되어 있는 장단기 균형점이 되고 안정점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점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저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균형 B점에서 장기 균형 C점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이 이제 동태적인 과정입니다. 즉 이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개입이 없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뭔가 하면 자기 조정 기능입니다. 자동적인 자기 조정 기능, 시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래서 각자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행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동적인 그런 자기 조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장기 균형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잘 작동한다 그러면 경제는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 생각입니다. 저게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불균형, 그러니까 균형에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다시 균형으로, 장기 균형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 시장 경제의 그 흐름 아니면 그 작동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장기까지 봤습니다. 단기 균형.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뭐, 한 예를 들어가지고, 통화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그 균형이 바뀌는지, 단기 균형이 어떻게 되고, 그 단기 균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장기 균형으로 가게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공부 내용을 뭔가 하면 더 숙달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다양한, 통화정책 이외에 다양한 경우를 봅시다. 통화 정책에 따라서 그 결과를 봤는데 그런 식의 하나 케이스가 다 우리의 충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형에서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 즉 균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벗어나게 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균형에서 어떤 쪽으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어떻게 균형으로 회복되느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균형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느냐까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이라는 것은 그 균형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충격이란 균형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인데 총수요 또는 총공급의 외생적인 변화다라는 거죠. 그 균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 시작점은 항상 장단기 균형이 있다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곡선이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장기 총공급도 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그거는 아주 그 천천히 변하는 뭐 그런 거고, 주로 확 변하는 것은 총수요에 주로 있다라는 거죠. 총수요에 주로 있고, 물론 총공급에도 단기 총공급도 변합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수요 또는 총공급의 외생적인 변화. 또 외생적인 변화라는 것은 선상의 이동을 말고 선을 이동시키는 거죠. 내생적인 변화는 선상의 이동입니다. 선상의 이동이고 그거는 충격이라고 안 하죠. 선상을 P에 따라 가지고 Y 수준이 매치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외생적인 변화라는 것은 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그런 요인들, 그런 것들을 충격이라고 하죠. 이 충격은 일시적으로 경제를 완전 고용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Y바 수준이 있다. Y바 수준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수준이다.
즉 잠재 실업률만 있는 그런 상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 이제 뭐 연습 삼아 했던 것이 한 충격이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통화량을 늘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모형에서 그 통화량을 늘리는 총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충격은 그냥 교과서적인 교육적인 예일 따름이지 전혀 그런 정책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균형에 있는데 통화 정책이 균형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이고 그냥 이제 교육적으로 한번 해본 거죠.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운 선상에서 소위 그 수량설에 따르는 그 셋업 내에서 충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통화량 말고 다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유통속도입니다. 유통속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통속도가 외생적으로 감소했다. 유통속도가 감소했다. 통화량이 일정한 경우에 VA 감소는 화폐를 거래에 사용하는 횟수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자, 유통속도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뭐 유통속도의 개념을 이해한다고 가정합시다. 당연히 이해해야 되죠. 이해하는데, 자, 유통속도가 변한다. 근데 내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유통속도는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금융관행이다. 금융관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관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ATM 기기가 얼마나 많이 돼 있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통속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유통속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이 옛날에는 뭔가 하면 거의 현금 거래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유통속도를 볼 때도 통화량을 볼 때도 현금량을 볼 것이냐 아니면 M1을 볼 것이냐 M2를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쉽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현금량이니까 현금 발행액하고 따진 그런 그 유통속도를 본다 그러면 옛날에는 현금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비해 요즘에는 현금을 덜 쓰다 보니까 유통속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사실은 충격이라기보다는 서서한 과정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런 변화가 과정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유통속도가 변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금융 인프라, 금융 관행의 변화에 따라가 천천히 변합니다. 그런데 외생적인 값이다. 그러면 이런 충격으로 간주하기는 쉽진 않죠.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대단한 충격이 있긴 있습니다. V가 감소하는 대단한 충격. V가 감소하는 가장 대단한 충격은 뭐냐?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9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미국에 2007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유럽에도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냥 갑자기 V가 확 떨어집니다. 유통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융위기가 딱 발생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통화량을 줄인 게 아닌데 시중에는 돈이 없다고 야단입니다. 나는 통화량을 줄인 게 없는데 시중에 왜 돈 없다고 야단이냐. 왜냐하면 공급되어 있는 화폐 찍어가지고 준 양은 그대로 있는데 시중에서는 뭔가 유통속도가 확 떨어져 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통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뭔가 현금을 집에 들고 안 내놓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집에 돈을 안 가지고 있죠.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돈을 버는 거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금융사정이 워낙 나쁘니까 잘못해가지고 맡겼다 투자했다가는 돈 떼이고 날아간다 싶으니까 원금이라도 보존하다 싶어가 다들 현금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속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외생적으로 이 유통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케이스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가정으로 유통속도가 외생적으로 감소했다 하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유통속도가 감소했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 MV는 PY였죠. 거기서 V가 떨어졌다. 그러면
등호 왼쪽 편에 떨어졌기 때문에 등호 오른편에 있는 P 곱하기 Y가 뭔가 하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P는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Y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M 곱하기 V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인데 그게 줄어드니까 M은 그대로 있더라도 V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살 수 있는 총 돈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덜 사는 거죠. 덜 산다는 것이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서 총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당장 단기균형이라는 것은 이 SRAS P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은 이 B점을 가게 되는 거죠. 두 교차점이 B점이 되는 거죠. 이게 단기균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충격 중에서 불리한 수요 충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충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4분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충격, 유리한 충격. 그 분리와 유리의 기준은 어디냐 그러면 Y가 기준입니다. Y가 늘어나는 오른쪽으로 가면 유리한 충격이고 왼쪽으로 가면 불리한 충격입니다. 그건 다 이해가 되겠죠. Y가 늘면 소득이 늘고 고용이 느니까 좋은 상태가 되죠. Y가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불리한 충격이죠. 안 좋은 충격, 경제에 안 좋은 충격이죠. 그래서 충격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가 있습니다. 불리한 부정적인 충격, 그 다음에 긍정적인 좋은 충격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충격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두 부분에 따라 가지고 수요 부분, 공급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요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 공급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다. 이것은 소위 불리한 수요 충격이죠. 왼쪽이니까 수요고 불리고 수요 곡선이 염적이 있으니까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유통속도 하락 같은 경우는 불리한 외부 충격이 되는 거죠. 불리한 외부 충격이고 그래서 새로운 균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D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단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한다. 이 B점은 A점에 비해 가지고 A점은 장단기 균형, 안정적인 균형입니다. 여기 비해서 P는 그대로 있지만 Y가 줄니까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단기 균형. 자, 불황이 발생했습니다. 불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계속 머무냐? 가만히 놔두면 아무 개입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아까 말한 경제의 자동 조정 기능, 회복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장기 균형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동한다. 여기 있으면 이제 Y가 Y바보다 적죠. 적으니까 실업이 발생하고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러면 이제 물건값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안 망하려고 그러면 낮추는 거죠. 그거라도 있는 거라도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건지려고 그러면 물건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도 옛날보다 적게 주더라도 뭔가 하면 뭐 실업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 더 낮은 임금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기 총무 곡선이 이거보다 더 낮은 곡선으로 다시 새로 생깁니다. 새로 생기면 새로운 균형점을 잊으면 되죠. 여전히 Y바보다 적다 그러면 다시 또 물가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단기 곡선이 또 더 밑으로 됩니다. 더 밑으로 가면 다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런 식으로 단기 균형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죠.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단기 공급 곡선이 요 P2하고 P2를 교차하는 P2를 지나는 이 선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제 단기 균형 자체가 Y가 Y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장단기가 다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리한 수요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변한다. 처음에는 이제 실물 부분이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점점 물가가 떨어지면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된다는 것이 균형이 뭔가 하면 Y2보다는 더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이 회복되죠. 회복돼 가지고 물가가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까지 그러니까 새로 Y바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이제 충격이 하나 발생하고 난 뒤에 경제가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회복되는 과정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불리한 수요 충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경제가 반응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부분에서도 충격이 있습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발전은 단기보다는 장기 충격이죠.
장기 총공급선을 이동시키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충격입니다. 자, 공급 충격은 생산 비용을 변화시키고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충격이라고 합니다. 공급 충격은 다른 말로 가격 충격이다. 그 물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충격이다. 그래서 공급 충격은 대부분 생산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는 이야기죠. 그럼 아까 기술 진보, 4차 산업혁명, 기술 진보라는 것은 생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술 진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 비용을 낮추는 진보입니다. 모든 기술 진보는 공학적으로는 복잡하게 설명할지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생산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기술 진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기술을 쓰더라도 생산 가격을 못 낮추는 것은 기술 진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간단하게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 생산 비용 차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옛날에 비해 가지고 생산 비용이라는 것이 특히 공산품에서 생산 비용은 아주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분에서 충격을 뭐 가격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 진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공급 충격입니다. 공급 충격인데 그 반대로 불리한 공급 충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고 보면 총수에서 그 충격이 발생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주 많이 발생하는데 아주 크게 한 번씩 날리는 것은 대부분 불리한 공급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뭐 예를 들어서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50년을 보면 세계 경제에서 큰 이제 이 획을 걷던 충격은 대부분 저 불리한 공급 충격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석유파동, 이제 그게 제일 큰 이야기였죠. 그거 말고 이제 자전하게 자주 발생하는 공급 충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기후 문제죠. 구전 날씨는 농산물 수확량을 감소시켜서 식품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죠? 뭐 배추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고추 가격, 마늘 가격 항상 이야기한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 온난화 때문에 뭔가 하면 칼치가 덜 잡히더라. 그런 칼치 가격이 오르더라. 그 다음에 조류독감 때문에 뭔가 하면 계란을 뭐 닭을 살처분했다. 그럼 계란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불리한 공급 충격입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신선식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공장은 사실은 뭐 원래 굉장히 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 변화에 대해 가지고 잘 뭐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근데 여전히 농업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소위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많죠. 물론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좀 더 선진국들은 이제 뭐 시설 농업이 많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뭔가 하면 이런 식의 천수답이 농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이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때는 뭐 이번 겨울에 올봄까지는 뭐 또 배추가 저기 뭐 대파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뭔가 대파를 자기가 길러 먹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대파 가격이 올랐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대파 가격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업이라는 것이 에그리컬처럴 사이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확 오르면 또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러면 뭔가 하면 또 더 폭락합니다. 정상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심하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오르면 또 오르다고 하던 들다 보면 또 너무 많이 또 사람들이 재배하고 그러면 또 적정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다 그냥 그 농민들의 비타민이 들어가는 그냥 농산물을 다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가지고 이제 하면 돼 가지고 다음에 또 그걸 파종을 안 하면 또 다시 또 없어 가지고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런 식의 이제 변동이 심한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불리한 공급 충격이죠. 뭐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뭐 그렇게 되면 생산 비용이 높아져 가지고 오르게 되겠죠. 뭐 최근에는 뭐 택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심하죠. 심해가지고 아마 택배 가격이 좀 올랐고 또 더 오를 겁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우리나라 택배 가격이 굉장히 싸죠.
싸기 때문에 뭐 거기는 이제 뭐 기업들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택배 종사자들 중에서 뭔가 하면 상당히 뭐 좀 뭐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뭐 있겠죠. 어쨌든 임금 인상이 된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임금 인상, 그다음에 중간재 가격이 오른다, 원료가 오른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죠. 이게 불리한 공급 충격.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규제법은 기업들의 오염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법의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중요하다. 잘 살수록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못 살 때는 뭔가 하면 매연도 마시고 뭐 폐수도 먹고 막 그렇게 살았죠. 그거 외에는 뭐 어쨌든 별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면 이제 더 좋은 공기,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지불을 하죠. 지불을 하니까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또 비용은 들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좀 더 안전한 전기, 좀 더 안전한 전기, 좀 더 친환경적인 전기를 위해 가지고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 석탄도 줄이고 원자력도 줄이고 신재생으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전기값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값을 안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뭔가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뭔가 하면 깨끗한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없애고 뭐 또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변화 자체는 다 선택입니다.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는 건 아니죠. 선택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오르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한 공급 충격의 이해가 됩니다. 공급 충격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공급 충격은 비용과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들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대표적으로 기술 진보. 기술 진보가 이런 유리한 공급 충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천히 오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공급 충격, 기술 진보 덕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고 해서 더 행복해졌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더 풍요해진 겁니다. 그건 이 결과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한번 봅시다. 통화량으로 통해 가지고 수요 충격을 받고 통화량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 유통속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또 수요 충격을 받죠. 공급 충격을 봅시다. 가장 흔히 그다음에 가장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을 준 공급 충격이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 물론 시작이 70년대였습니다. 70년대 73년에 시작이었고 이게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78년인가 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하다가 뭔가 하면 또 걸프워 때 한번 팡 터졌고 그 다음에 또 베이징 올림픽 하기 전에 그때도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한번 팡 터졌고 그런 식으로 석유 가격이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뭔가 하면 큰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충격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였습니다. 소위 석유 파동, 오일 쇼크 1차. 70년대 오일 쇼크. 70년대 초반 오펙은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3일인가 4일 만에 완전히 중동 지역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일종의 보복 조치로서 이걸 했던 겁니다. 일종의 보복 조치로. 자, 우리가 이제 힘으로 전쟁을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한번 이런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이걸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나름대로 또 이제 수요 공급 차원에서 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그 카르텔의 뭔가 하면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인데, 카르텔 하기 전에 이야기지만, 공급자의 비극을 이야기하면 경쟁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서로 다 공급자들이 망합니다. 경쟁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더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 그러는데 더 많이 팔았는데 결국은 받는 돈은 더 적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팔면
파는 양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받는 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제어 차원에서 자, 우리 뭔가 하면 이렇게 너무 경쟁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자.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요인이 있어가지고 오펙이란 소위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나라 모임다. 그런 오펙을 만들어가지고 원유 공급량,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량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합의해가지고 석유 공급량 한 10%만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놀랐죠. 자기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11%, 63%, 16% 이렇게 3년에 걸쳐가지고 배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평균 가격이고 세계 평균 가격이고 뭐 미국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실제 오펙에서의 가격은 뭔가 거의 두세 배 올랐습니다. 두세 배, 한 대여섯 배나 올랐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대여섯 배 정도까지 올랐다는 거죠. 원유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유 가격 급등은 생산비와 가격에 막대한 충격을 주면서 공급 충격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원유가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것이 당장 제일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은 차를 운전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주유를 하는 거죠. 주유를 하는데 그때 뭔가 하면 당장 기름값을 당장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죠.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모든 데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기름을 떼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고 그럼 전기값이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가격도 오르는 것이고 공장 돌리는 것도 기름 떼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 가격이 다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다 생산비가 오르고 가격에 막대한 충격을 주는 그런 공급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시작은 장단기 균형이죠. 여기서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공급 부분에서 변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격 변화인 거죠. 그러면 단기 공급 곡선이 위로 오른 변화인 겁니다. 이 SRAS가 위로 오른 변화다. 그래서 이게 SRAS가 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균형은 이 점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총수하고 교차점이 요거죠. 그죠? 요 B점이 단기 균형이 되죠. 그럼 A점에 비해 가지고는 Y가 줄었고 물가는 올랐다. 그래서 73년, 74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 안 쓰고 있었어요. 안 쓰고 있고 ISL의 모형까지만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론은 대부분 뭔가 하면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Y가 떨어지면 물가는 떨어진다. Y는 왜 떨어졌느냐?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Y가 떨어지는 거죠. Y가 떨어지면 안 팔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죠. 안 팔리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황 때는 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진다든지 P가 떨어지는 것이 불황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하나, 이런 그림 하나 없이 ISLM 모형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 ISLM 극성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때 등장한 용어가 뭔가 Y가 줄어들면서 물가도 오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태그네이션, 불황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같이 붙인 거죠. 스태그네이션 앤드 인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이야기는 전통적인 불황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불황은 여기에서 이쪽 부분으로 간 겁니다. 이쪽 부분으로 간 것이 전통적인 불황인데 지금은 여기서 A점, 장단기 균형에서 이 이사분면으로 가는 상황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ISLM 모형값 분석할 때는 충격은 총수요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까지 분석했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총공급에서 이런 식으로 충격이 발생하니까 이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줄었다. 경기도 나빠졌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첫 상황입니다. 생산량과 고용이 떨어진다. 그 이후에 가격 충격이 없으면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경제는 완전 고용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가느냐? 그러면 그 메커니즘은 앞에서 배운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현재 수준이 Y 수준이 Y바보다 크죠? 적죠? Y바보다 적다는 이야기는 뭐 물건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실업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건 가격은 떨어집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SRAS가 이제는 여기서는 점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면 새로운 균형은 이 선상을 따라 가지고 새로운 균형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고 하면 원래 SRAS 원 수준까지 단기 공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Y는 Y바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알아가지고 가격이 조정되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70년대는 왜 70년대 말에 그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느냐. 여기서 B점이 갔다가 가만히 놔두면 다시 A점으로 가겠는데 A점으로 갈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 실업이 발생했다.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뭔가 물가도 더 오르고 실업도 발생하고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가가 그럼 왜 있냐? 나라는 뭘 하냐? 그러면 이제 나라가 뭔가 여기서 뭐 좀 치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상태를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려고 했는 것이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A로 가죠. 뭐 어쨌든 그때 그 결과 실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74년에 비해 가지고 오일 쇼크로 예상되는 거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줄고 실업이 높아진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냐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파란색이죠. 이게 올랐죠. 그죠?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올랐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가가 이제 다시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가세가 줄어드니까 뭔가 하면 이거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상되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도 움직이더라라는 것이, 모형의 예상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 경기 회복 시기에 원유 가격이 다시 급등해서 또 한 차례 엄청난 공급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때를 2차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 해가지고 한번 돼가지고 어쨌든 뭐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뭐 오펙도 뭔가 하면 돈을 두둑히 챙겼고 그러다가 이제 오펙도 이제 하나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또 한 번 수가 틀린 거죠. 또 한 번 수가 틀려가지고 오펙에서 다시 한 번 이제 난동을 부린 겁니다. 부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공급량을 줄였던 거죠. 지금도 계속 오펙 회의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오펙 공급량을 좀 줄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격이 떨어졌어. 아니면 또 필요하면 또 늘리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오펙이 힘이 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출은 주로 오펙이 다 감당했던 거죠. 거의 세계 생산량의 뭐 세계 사용량의 한 7, 80%를 오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두 번 당하고 나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이제 옛날에 비해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전 발굴에 대한 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제는 오펙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아니면 뭐 노르웨이, 영국, 아니면 남미, 아니면 아프리카 온갖 나라들이 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를 채굴하고 있죠. 심해 유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이제 많이 그 힘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올랐고 뭐 실업률은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본 AD, AS 모형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이 공급 충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실제적인 지표들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 경우를 봅시다. 반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공급 충격을 봅시다. 긍정적인 공급 충격 중에서 큰 폭의 유가 하락이 발생했다. 80년대는.
뭐 유가 하락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뭔가 아마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든지 이제 그런 요인이죠. 아니면 오펙끼리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가, 이 빨간색이죠. 이게 0인데 밑에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업률은 오른쪽 선이어야 되죠. 어쨌든 이 선이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물가와 실업률이 둘 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구나 하는 것이 실제 모형의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매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정화 정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석유 파동에 따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만히 놔두면 그건 뭐 장기 균형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걸 못 하겠다. 가만히 놔둬서 그게 회복되는 걸 못 기다리겠다. 그럴 때 이제 개입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인 경기 변동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불리한 공급 충격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금융정책, 뭐 재정정책도 있지만 재정정책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여기다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그림 그대로입니다. 석유 파동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지고 SRAS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ASB로 갔다. 가만히 놔두면 다시 이게 되돌아 갑니다. 근데 이걸 못 기다리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Y바 수준을 가능한 한 빨리 Y2 수준을 Y바까지 옮겨야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작동하면서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D 커브를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AD 커브를. AD 커브를 옮겨버리면 어디까지 옮기냐? 여기까지 여기 교차할 때까지 옮겨버린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은 C점이 되는 겁니다. C가 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충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한다. 충격을 흡수한다는 것은 충격이라는 것은 Y가 Y2로 줄어들었다. 줄은 것을 다시 Y바로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던 것을 이게 SRAS가 떨어져가지고 A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총수요 흡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일로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P는 영원히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되나 Y는 완전 고용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정책을 통해 가지고 안정화 정책, Y를 빨리 Y바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화 정책입니다. 안정화 정책인데, 자,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뭐냐? P가 영원히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감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이때 해보니까 뭔가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오르더란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게 이제 P 레벨이 한번 올라가 끝난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나면 P라는 것은 물가 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이 소위 적응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올라버리면 계속 같은 비율로 계속 오릅니다. 계속 물가가 10% 오르는 그런 경제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명목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빨리 그렇게 자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경제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성장세가 떨어집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폴 버커가 나가지고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을 했죠. 통화긴축 정책이라는 것은 AD 커브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제 일로 다시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AD2를 AD1으로 다시 보내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엄청난 시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빨리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 비용이 잠시 유예됐을 따름이지 결국은 언젠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치렀던 거죠. 나중에 이렇게 치러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외생적으로 오른 가격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른 가격이라 그러면 결국은 자체에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누가 조금씩 그 옳은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다 해결하는 것이지 그걸 비용을 안 지불하고 뭔가 하면 계속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노 프리 런치라는 거죠. 경제도. 정책으로 이제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외생적인 불리한 충격이 왔는 것을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입장은 뭐 지금 이제 페드 의장이 워낙 비둘기파기 때문에 저 사람 조만해가지고 저기 엄청나게 공급했던 것을 회수 안 할 거야 그런 거죠.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A점이 C점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는 굉장히 더 비효율적인 체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또한 걱정이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배웠고 그 모형 자체를 이제 배웠고